예, 중앙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 우리가 아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줌이 한 40분 정도 지나서 그 자동으로 중단이 됐어요. 그 시스템을 왜 그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다른 수업 자료를 여러분에게 올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서 그 녹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한 30여 분 다시 이 수업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수업 자료를 올려서 유튜브 계정에 올려서 여러분이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우리 중앙여고 인문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 각 반에서 한 명씩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죠. 가장 그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5회차 우리 수업에서 그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었지요.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을 읽으면서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랑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예, 한 40여 분 줌으로 수업을 했지만 어, 하나의 완성된 그 수업 자료를 다시 만드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시간 날 때 나는 이제 여러분의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이 시간 내서 보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차 대면 수업인데 아마 아까 그 선생님 말씀이 다음 주 지나면 아마 시험 기간이어서 여러분 마음이 바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시간 날 때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링크 걸어둘 테니까. 자,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 이게 영국 작가죠. 영국 작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생존했던 작가고 이 오만과 편견은 1813년에 발표했으니까 이제 작가가 그 작곡하기 몇 년 전, 한 4년 전에 발표한 작품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그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오만과 편견은 굉장히 많이 그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금 수업 자료는 내가 우리 줌으로 공부할 때 일러두었던 것처럼 2006년에 만들어서 개봉된 영화 그 스틸 장면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지만 하여튼 소설과 영화가 그 내용, 줄거리, 서사와 주제의식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는 영화의 그 스틸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영국의 18세기 그리고 18세기 뭐 말 19세기 초 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작은 시골, 그러니까 하트퍼드셔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베넷가 성시죠. 베넷가의 5딸들, 어머니고 5딸이고 딸 5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본인에게 남은 최대의 과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했지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시기의 영국에서는 이를테면 상속권, 재산의 상속권이 남자에게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여성들, 이 딸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든 좋은 그 배필들을 만나서 이 다섯 딸들을 이제 잘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된 인물들 큰딸 순진하고 마음씨가 착하고 만사의 겸손한 장녀 제인, 둘째 딸 엘리자베스, 관세 명매이지 않는 재기발랄한 그런 인물. 리찌는 이제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주요 인물입니다. 주요 여성 인물들 제인,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그 영화도 보면 첫 장면에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많은 집은 가정교사를 초빙을 해서 자녀들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이 집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둘째 딸은 이렇게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 조금 성격이 다르죠. 큰딸 겸손하고 그리고 둘째 딸은 이제 조금 자신의 그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좀 더 분명히 하는 그런 이제 개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아버지죠, 베넷.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이제 무도회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계기는 한 번씩 가끔 열리는 이 축제와 같은 무도회라고 했지요. 엄마가 잘 차려입고 또 딸들도 잘 이제 이렇게 입힌 다음에 무도회에 데리고 나갔죠. 목적은 단 하나, 좋은 배필감이 있는가 확인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에 굉장히 그 좋은 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이 빙글리와 다시가 자신들의 이제 별장, 이 마을에 있는 별장에 이 여성을 이제 이 빙글리의 여동생, 그다음에 빙글리의 여동생, 그리고는 다시 이 세 사람이 이제 파리에 살고 있는 귀족 청년들이죠.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이제 별장에 휴양차 오는 거죠. 와서 이제 이렇게 무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참여를 해서 즐겁게 춤을 추고 또 상대를 이렇게 모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빙글리는 밝은 표정이죠. 이런 무도회를 즐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시는 표정이 좀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문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런 시골 마을에서 어쩌다 열리는 이런 이제 뭐 무도회 이런 계기로 이 시골 사람들이 되면 자신의 딸들의 배우자감을 찾느라고 속된 어떤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런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자, 주된 인물 남성과 여성을 소개를 했습니다. 배경과 함께. 그럼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인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콜린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줌에서 공부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영국에서는 그 여성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에게만 재산을 상속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집에 이 베넷가의 딸밖에 없으니까 먼 사촌인 이 친구가 상속자로 이제 이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예, 콜린지는 우리 작은 이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콜린지가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죠. 상속자로 왔으니까 식구들이 별로 떨떠름한데 식사를 차리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콜린지는 큰딸 제인을 마음에 들어해요.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인의 어머니에게 이 제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은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베넷가의 부인은 이 다섯 딸들의 어머니는 단숨에 거절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이 무도회에서 이 빙글리라고 하는 귀족 청년과 제인이 같이 춤을 추고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표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 제인을 이 빙글리와 반드시 결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콜린즈가 이 제인을 마음에 든다고 할 때 속으로 어딜 감히 어딜 감히 내 딸을, 내 귀한 딸을, 그래서 제인은 약혼자가 있다고 이제 말하니까 이 콜린즈가 이제 이 둘째 딸 엘자베스를 또 엘자베스에게 이제 대시를 합니다. 근데 엘자베스는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언니와 달리 한 말을 하는 그런 재기발랄하면서도 개성이 있고 그런 이제 성격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또 탁 거절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위크햄 중이도 소개했죠. 위크햄 중이는 그 춤으로 수업할 때 2명 정도 다른 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면 위크햄 중이는 이, 이 다시 집안의 집사, 위크햄 중이의 아버지가 집사로 일했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아들인 다시는 물론이겠지만 이 위크햄에게도 일정하게 재산을 떼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크햄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또 이제 디아시의 그 여동생도 또 유혹하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당시 이제 그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게 프랑스입니다. 내가 영국 프랑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나 봅니다. 예. 하여튼 이 프랑스에서는 그 되면 이 장교가 되는 것은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이를테면 조금 뭐 경제적으로 조금 뭐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 아닌 그런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이제 장교로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크햄은 하여튼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위크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이 다시와 엘리자베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시는 이런 시골의 풍경들, 그 다음에 속된 욕망들에 대해서 좀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또 다시가 상당히 오만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텍스트가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죠. 그러니까 둘 다 상대를 마음에 들어 하는 측면은 있어요. 매력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각조각 모은 몇 조각만 가지고 상대를 전체로 판단하는 거죠. 그 편견을 가지고 오만하다. 자, 엘리자베스는 다시를 오만하다라고 보는 거고, 다시는 이 시골에 이런 어떤 욕망들, 속된 욕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소설의 주된 어떤 갈등 요소이면서 또 줄거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위크햄 중위는 이제 이 엘리자베스와 우연히 만나서 다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냉정한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다시에 대해서 더 이제 의혹을 갖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더 이제 그 기름을 끼얹는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자, 이 친구, 자, 이제 우연히 뭐 이제 내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줄거리는 어찌어찌해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분은 대령인데 이 사람은 대령인데 이 다하시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하시 자기 친구를 딱 보아하니까 이 다하시가 이 엘리자베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대령이 이 다하시의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이제 좀 높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이 다하시가 얼마나 괜찮은 친구냐 하면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 시골 마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빙글리가 그 얘기입니다. 이 빙글리가 이 제인을
서로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나 그 시골에 그런 어떤 거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하시가 이제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인과의 그런 관계가 더 지속되지 않도록 어, 같이 파리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가 하고 지금 다시를 높게 평가하는 말을 이 대령이 이 친구가 하고 있는데 근데 엘리자베스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언니 제인과 여기 있죠? 제인과 그 다음에 이 빙글리와의 그 좋은 관계가 발전되지 않고 단절되도록 한 그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 다하시에 있었다. 즉 다하시의 해방으로 언니 제인이 이 빙글리시가 아니죠. 빙글리와 관계가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그 집을 뛰쳐나가고 마침 비가 오고 근데 이제 다하시는 비를 맞고 그 좀 짠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엘리자베스한테 가서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제 화가 난 거죠. 당신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다하시에 대한 다하시를 잊지 못하는 그 어떤 마음속에 싹튼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오빠 언니 제인의 그 사랑을 해방 놓은 그런 또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갈등이 이제 일정하게 폭발하고 또 해결하고 그래야 이야기가 끝날 테니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건 이제 그 이모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아까 파리의 그 다하시 집에 이제 당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얼굴이 밝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이 표정이 뭡니까? 그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까 위크햄 중이라고 그렇게 좀 성실하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했었죠. 이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의 동생, 막내 동생, 철없는 막내 동생을 유혹을 해서 어딘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렇게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지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막내딸이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그 딸들도 부정적인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좋은 대로 시집가기는 틀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낙담 때문에 지금 이제 쓰러져서 누워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야기가 끝나겠죠. 어떻게 해결되느냐? 자, 해결됐습니다. 보니까 속 없는 철 없는 막내딸이 유크임 중이하고 이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와서 누구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하시가 이 엘리자베스 이제 모르게 이 유크임 중위를 찾아서 지참금도 상당히 많이 주고 정식으로 결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그러나 이제 하지 말란 얘기는 꼭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내딸이 이제 이제 집안 식구가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 누굽니까? 방글리죠? 그 첫째 딸 제인을 또 찾아옵니다. 결국은 찾아와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멋진 장면입니다. 예, 무릎 꿇고 꽃을 바치고 내 사랑을 받아줄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 제인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멋지고 또 귀족 청년이고 뭐 어쨌든 또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누가 이 문제도 해결합니까? 예, 이 친구겠죠? 이 디아시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그 두 가지 위크햄 중이와 막내딸의 그 문제, 그 다음에 첫째 딸 제인과 자신의 친구인 이 빙글리와의 문제 자체도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누굽니까?
본인들만 남은 거죠. 예, 누가. 그래, 이런 걸 보고 이제 또 이 엘리자베스 역시 갈등을 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오만하다는 그런 느낌으로부터 다 이렇게 벗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당연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어떤 풍속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엘리자베스가 아무리 어떤 주체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재기발랄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다시를 찾아가서 청혼을 할 수 있는 일은 못됐죠. 그러니까 누가 다시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니다. 청혼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서로 고백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줄거리 서사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고 영화였어요. 자, 이제 충분히 주된 인물과 배경과 이야기 흐름을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합시다. 빙글리와 제인은 첫째 딸이죠. 직감에 의한 결혼이다라고 볼 수. 직감 뭡니까? 일단 한눈에 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빙글리와 제인은 사실 서로를 잘 몰라요.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무도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춤을 추고, 그래서 호감을 느끼고, 일정하게 마음이 싹 트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다하시가 빙글리를 데리고 파리로 가버렸죠. 파리인가 런던인가, 영국 같으면 런던이고 프랑스 같으면 파리겠는데 그 부분을 내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아니죠. 자, 어쨌든 이런 뭐 직감에 의한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혼 첫눈에 반해서 결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와 엘리자베스는 어떻습니까?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야말로 오만과 편견, 서로를 충분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몇 조각의 편견을, 몇 조각의 그 퍼즐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 그러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다시 결혼하게 되죠. 사실은 뭐 어떤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 문제는 이거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상대를, 또 누군가를 평가할 때 몇 조각의 판단만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는 말 것.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여학생들은 아직 청소년들인데, 이건 이제 사실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난 다음의 일이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를테면 이성을 만나서 서로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그래서 이제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지금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직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텍스트를 우리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내가 선정을 했느냐, 뭐 이런 것이겠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한국의 최초의 장편, 근대 장편 소설은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광수의 무정에서 물론 이광수는 사실은 뭐 길게 이야기할 지금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광수는 이 무정을 통해서 자유연애 사상을 설파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왜 망했느냐, 그 낡은 봉건적 인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와 계몽의 그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자유연애다. 조혼 풍습을 타파하고
자유연애, 그러니까 자유연애와 결혼,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는 개와 계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건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부등을 표시를 해놓은 건 뭐겠습니까? 글씨도 크게 했잖아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광수는 소설 무정을 통해서 사랑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사랑은 중요하지 않고 이 정신적인 사랑이 숭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개와 계몽기니까 1910년대 개와 계몽기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 사랑을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으로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 이것도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둘이 잘 이제 그 결합된, 물론 이제 좀 더 성인이 됐을 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조건들을 어찌 보면 간략하게 보면 이를테면 뭐 이게 결혼에 성공한 남녀 평균 모델, 이제 그 결혼 중개업체 뭐 듀오인가 어딘가, 하여튼 이 듀오에서 낸 이제 자료를 얼른 같이 봐봐요. 보면 이 보면 이제 대개 남성과 여성의 연령, 그다음에 연소득과 이제 학력과 직업과 뭐 키, 이런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 그다음에 같은 뭐 자료인데 이제 몇 년 좀 지난 건데 2018년도 보면 조금 뭐 키도 좀 커졌고 연소득도 좀 많아졌고 자산, 나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남편감, 이상적인 아내감. 왜 내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했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살폈던 오만과 편견, 그러니까 사랑과 그 관계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은 뭔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텍스트에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아주 현실적, 그러니까 조건에 관련된 문제죠. 그야말로 배우자의 조건이잖아요.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따져야 되겠죠. 조건들을 따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되게 이제 보면 30대 초 중반에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결혼 생활은 그보다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적절한 어떤 만족할 만한 어떤 조건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일단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그리스 신화 속의 에로스는 뭐냐? 그러니까 에로스는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얘기죠.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다.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면서 동시에 결핍의 화신이고,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의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끼는 대상과 영역은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결핍을 느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의 문제로 치환할 수도 있지요. 그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에로스는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는 인간 영혼의 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에로스는, 그러니까 즉 사랑이죠. 에로스는 성적 사랑으로만 환원되는 되는 건 아니다. 다층적인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철학적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을 상대로 한 인문 강좌에서 이 오만과 편견을 살폈던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성적 사랑이든 지식이든 사랑이든 간에 자신의 결핍을 자각하고 그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는 욕구는 결국 인간 자신의 유한성과 변화무쌍함, 그리고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욕구다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육체적 결핍의 차원에서 나타날 때는 성적 결합 욕구가 되겠죠. 이런 성적 사랑의 감정이 종족 보존의 욕구로, 즉 자신의 아이를 육체적으로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승화되면서 유한성 극복과 연결된다라고 이제 에로스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지적 결핍의 차원에서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욕구는 그 정신적으로 탄생시키고자 하는 욕구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이거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새로운 지식 체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러니까 에로스가 이제 뭐 이광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신적인 사랑의 가장 높은 어떤 그 경지는 바로 이런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가 이 소설 오만과 편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겠냐 이게요. 즉 사랑의 의미가 뭐 다 알겠지만 단지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청소년기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의 조건에 관해 숙고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청소년기고 무엇보다도 학업에 건강하고 건강한 이제 몸을 가꾸고 그다음에 학업에 충실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청소년기에 사랑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어떤 정서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강한 사랑,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면하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이 텍스트를 읽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해가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종종 파국을 맞을까? 사실은 많긴 한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연예인들 결국 이제 뭐 서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개인의 내밀한 문제는 모르죠. 어쨌든 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서로 사랑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혼했죠. 그러니까 왜 사랑은 종종 파국을 맞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왕세자의 그 지위를 포기하고 평민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론이에요. 아, 사랑에 관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성적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성적 행위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종종 뉴스에서 보는 그 너무 이른 어떤 관계 그리고 그 결과가 갖는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어떤 그 문제, 파국 이런 것에 우리가 아, 그런 어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랑에 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이 대학에 가게 되면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럴 수 있겠는데 대학에 가면 되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그 독서 토론 교재로 텍스트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즘에도. 자,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그런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이 그 MZ 세대죠. MZ 세대가 이런 말 들으면 꼰대 같은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이제 꼰대죠. 기성세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기성세대의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종종 느껴요. 그러나 이제 소위 어른으로서의 어떤 책무 자세가 있고 학생들로서의 어떤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꼰대 같은 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릭 프롬이 이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면 또한 참된 겸손과 용기와 신념 그런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 왜 그러냐는 얘기죠. 개인은 내가 그동안에 우리 인문학 강좌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른 사람들과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의식,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 이거 아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 페스트를 읽으면서 했던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그럴수록 사랑은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오만과 편견에서 엘리자베스와 다윗이 간에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나 서로에 대한 어떤 오해, 편견, 이것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증폭되고 또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런 거죠. 서로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이해 폭이 많아갈수록 그 사랑은 좀 더 풍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가 딸기와 동시에 익는다고 상상하는 자는 포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건 뭡니까? 편견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오만함, 그런 것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장은 그러니까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레토릭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줌으로 40여 분간 하다가 줌이 끊겼기 때문에 내가 한 40분 가량 더 이제 이 녹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하는 거죠. 하여튼 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에릭 프롬의 이 문장들 메모해 놓고 여러분 꼼꼼히 노트에 메모해 놓고 오늘 텍스트 주제죠. 주제의식이에요.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은 이 공동체적인 어떤 이해, 그 다음에 그 몇 조각의 어떤 그런 단순한 지식이, 즉 그걸 가지고 사람이든 또는 그 무엇이든 간에 쉽게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갖게 된 어떤 교훈, 지혜다,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문장들 잘 메모해 놓고 유념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6월 23일이네 5시에 대면 수업을 하면서 다음 주는 대만 여성 작가의 핑누라고 하는 여성 작가의 검은강이라고 하는 소설을 같이 볼 겁니다. 보면서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핑누의 검은강은 결국 이제 그루밍 성폭력의 문제, 그 다음에 사형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주제고, 결국은 관계의 문제고, 또 역시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잘 스스로 자기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긍정적인 존재로 만들어 나갈 것이 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